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부정선거와 부하의 월북. (1956년 5월 15일로 예정된 제3대 정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전군은 선거 열풍에 휘말렸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란 구호를 앞세운 민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 장면 부통령 후보는 한강 백사장 유세에서 수십만의 청중을 동원했다. 이승만 이기붕의 자유당은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구호대로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했는데 민심의 대세가 신익희 쪽으로 기우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군인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송효찬 3군 단장은 예하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승만을 지지하라는 독려를 했다. 박정희 사단장은 군단장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박정희가 참모회의에 이 문제를 붙였더니 찬반이 엇갈렸다. 박정희는 이 자리에서 선거에 관한 한 지금부터 나는 사단장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다. 사단장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사단 특무대가 설치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소극적 저항이었다. 그 정도의 저항이라도 한 사단장은 그분뿐이었을 것입니다. 윤필용 당시 군수참모의 말이다. 사단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송효찬 군단장이 직접 내려와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이승만 지지를 역설하고 다녔다. 사단사령부에서 모의 투표를 해보니 90% 이상이 신익희 후보 지지였다. 그 신익희가 5월 5일 호남선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급서하자 박정희를 비롯한 사단사령부의 많은 장교들은 아쉬워했다. 그 직후 군단 정훈 장교가 5사단 사령부로 내려와 강당의 사병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했다. 신익희는 죽었고 조봉암은 기권했다. 이제는 찍을 사람이 이승만 박사뿐이다. 야당은 민주주의 하는데 영국 신문이 보도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작전장교 조규동 소위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다 봤는데 조봉암 후보가 기권했다는 기사는 없던데요. 장내에서 폭소가 터졌다. 5월 15일의 투표는 군대에선 사실상의 공개투표였다. 투표소에 입회한 감독자에게 사병들은 자신의 기표용지를 보이고는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했다.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5사단에서도 이승만, 이기붕 지지는 99% 이상을 기록했다. 그런 감시가 덜했던 사단사령부에선 이승만의 득표율이 50%를 밑돌았다. 이승만은 이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의 약 52%를 얻어 당선됐다. 죽은 신익희에 대한 일종의 추모표가 약 20%나 달해 민심의 향방을 보여준 데다 부통령으로는 장면이 당선됐다. 이 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예고한 전환점이 됐다. (5.15) 선거 며칠 뒤 5사단 지역 비무장지대의 한 초소장이 당번병을 데리고 월북하는 사고가 났다. 이 급보를 접한 박정희는 상황장교 고태근 중위, 전속부관 한병기 중위를 데리고 초소로 갔다. 운전병 이타관이 모는 지프가 사고 초소에 당도했을 때는 날이 어둑했고 벌써 북측 확성기는 두 사람의 입북을 선전하고 있었다. 월북한 소대장은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앞으로 편지를 3장 남겼다. 박정희는 읽어보더니 고 중위에게 말없이 넘겼다. 사령부로 돌아오는 차 중에서 박정희는 독백하듯이 내뱉었다. 바보 같은 놈들, 난들 어떻게 해. 당시 5사단 정보처 보안장교였던 이성범 중위의 기억에 따르면 편지의 요지는 이러했다. 사단장 앞 편지. 박정희, 너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잘 알지.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돌아와서 너를 심판하겠다. 연대장 앞. 연대장, 너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잘 알겠지.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돌아와서 너를 처단하겠다. 중대장은 죄가 없으니 처벌하지 말라. 중대장 앞. 폐를 끼쳐 미안하다. 이성범 중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인데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 월북한 소대장은 경남 진주 출신인데 부산의 모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투표 일주일쯤 전에 애인이 임신을 하여 면회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상적인 동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73년 무렵에 난파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검거된 것으로 압니다. 사고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사단사령부에 근무하던 작전장교 조규동 소위는 월북 사건이 난 그 주 토요일에
가짜 출장 명령서를 만들어 서울로 나왔다. 오사단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에 울분이 복받쳐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조선일보 편집국을 찾아갔다. 거기서 홍종인 주필을 만났다. 일본에서 오래 살아 우리말 발음이 서툴렀던 조소위는 목청을 높여 투표 부정을 설명했다. 잠자코 듣고 있는 홍종인 주필을 찾아온 손님 둘이 있었다. 육본 정훈 차감과 육군 특무대 고위 간부였다. 두 사람은 옆자리에 앉아 홍종인의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조소위의 말을 엿듣게 됐다. 홍 주필은 두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이 말 들었지?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특무대 간부가 가만히 밖으로 나와 오사단 특무대로 전화를 걸었다. 사단 특무대에서는 이성범 중위에게 연락했다. 이 중위는 조소위의 독신자 숙소를 뒤졌다. 별다른 자료가 있을 리 없었다. 조소위는 월요일 밤에 귀대했다. 박정희는 이날 아침 참모들에게 신경질을 냈다. 부하 장교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조소위 들어오면 영창에 집어넣어. 박정희는 그러나 사단 특무대장이 조소위를 연행하여 조사한 뒤 구속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확인하지 않았으니 가만히 있어 라고 제지했다. 참모회의에서 윤필용 군수참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때를 잘못 만나 그렇지 부정을 고발한 조소위에게는 훈장을 줘야 합니다. 박정희는 작전참모 이근섭 중령에게 말했다. 특무대에 두지 말고 작전참모 집에 데려다 방 하나 주고 감시하면서 선도하쇼. 며칠 뒤 이중령이 조기동에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이렇게 좁아서 안 되겠어. 그러니 헌병대 숙소에 보내줄 테니 거기서 말썽 부리지 말고 있어 라고 했다. 조소위는 헌병대 장교 숙소에서 일종의 연근 생활을 하게 됐다. 그는 여기서 작전장교의 일도 거들어주고 식사도 잘했다. 열흘쯤 지나자 박 사단장이 불렀다. 조규동 소위가 사단장실에 들어가니 박정희는 부사단장 최재용 대령에게 자리를 좀 비켜주시오 라고 했다. 1대1 대면이 되자 박정희 준장은 조규동 소위에게 경어를 써가면서 타일렀다. 임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오. 그런 선거를 나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오. 군단장이 시키고 하니 나도 어찌할 수 없었던 거요. 만약 임자도 연대장이었으면 그런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 거요. 청년 장교로서 임자의 정의감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술이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섣불리 건드리면 도집니다. 지금 수술하면 희생만 큽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규동 소위는 지금도 그분이 말씀을 참 어질게 했다 라고 기억하고 있다. 이로써 조소위의 양심선언 사건은 처벌 없이 끝났다. 그러나 인사기록에는 이 사건이 실렸다. 나중에 조규동 소령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화랑 무공훈장도 받았으나 중령 진급에 누락돼 전역하게 된다. 1956년 5월에 있었던 부정선거와 부하들의 잇따른 월북과 양심선언 사건은 박정희 사단장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을 심어준다. 난들 어쩌란 말인가란 자조가 보름 사이 나라가 골물대로 굼도록 내버려 둔 다음 수술을 해야 희생이 덜하다는 냉철한 계산으로 바뀐 것이다. 박정희는 권력을 잡아야 이 모순덩어리의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때 이후 박정희의 태도가 달라진다. 내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2달에 한 번 정도 서울집에 들르고 있었다. 노량진 새방에는 방이 2개뿐이라 운전병 이타관은 바깥에 세워놓은 지프 안에서 잠을 자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추워 부엌 아궁이 옆에서 유경수와 함께 불을 떼면서 몸을 녹였다. 박정희가 내 집을 마련한 것은 1956년 4월이었다. 서울 충현동의 낡은 2층 일본식 집을 샀다. 연 건평이 약 30평. 지금 장충체육관 근처에 있었던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기 때문이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 2층에 방 하나는 월세를 끼고 산 것이다. 이 방에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가끔 들르는 미국인의 현지처로 보였다. 집 옆에는 높은 축대가 있어 낮에도 어두웠고 홍수가 나면 하수가 역류해 마당이 물바다가 되곤 했다. 유경수는 가끔 인제군의 사단사령부를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차와 과일로서 장교들을 대접하곤 했다. 유경수는 젊은 장교들에게 다른 사단장들 집에는 차가 다 있는데 저 영감에게 차 한 대 달라고 해도 안 주세요 라고 남편 흉을 보듯 농담하다가도 금방 그래도 저분이 인정은 참 많아요 라고 말을 돌렸다. 끝에 가선 항상 남편 칭찬이었다. 밤이 되면 유경수는 보온병에 커피를 넣어 사단장 숙소 주변에 있는 초소를 찾아갔다. 박정희 사단장은 사정과 공무를 좀처럼 혼동하지 않았다.
통신중대 부중대장이었던 고찬국 당시 중위는 사단장의 내무 사열이 가장 무서웠다고 기억한다. 사단장은 통신참모 심중령을 총애했습니다. 심중령은 그분의 바둑상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중대의 내무 사열에 대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무 사열이 시작되자 사단장은 통신참모가 타고 다니던 지프부터 검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도크 위로 올려놓게 한 뒤 지휘봉을 든 그분이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더니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보고는 재검열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설마 자동차의 밑까지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차를 한 대씩 맡아 밤을 새워가면서 윤이 반들반들 나도록 닦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육사 출신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라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1956년 7월 15일 박정희는 오사단장직에서 해임되고 진해 육군대학교 입교를 명령받았다. 장군이 학생이 된 것은 박정희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오사단 장교들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사단장의 비협조와 장교의 월북사고 그리고 조규동 소위의 양심선언이 박정희의 좌천성 인사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박정희는 진해 여자동에 있는 집의 방 2칸을 빌렸다. 육군 대학 총장 관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집이었다. 박준장이 방 하나를 썼고 당번병 박환영과 이타관 운전병이 다른 방을 썼다. 식사는 하만이 고향인 할머니가 식모로 들어와 해주었다. 유경수는 양식이 떨어지면 내려와 열흘 쯤 머물다가 가곤 했다. 박정희, 유경수 부부의 생애에서 그런 진해 생활은 가장 오붓했던 시절로 기록될 것이다. 박준장은 교육을 끝내면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여름에는 길었다. 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이용해 내외가 해안을 따라 걷기도 하고 언덕에 올라가 장엄한 낙조를 구경하기도 했다. 밤에는 교재를 뒤적이는 학생으로 돌아갔다. 유경수에게는 싱싱한 생선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짧은 시간 박정희를 따라와 있었던 전속부관 한병기 중위에 따르면 박준장은 여기서도 가끔 쌀이 떨어지는 생활을 해야 했다. 그때는 준장 월급으로도 생계 유지가 곤란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부러 장교들의 처우를 나쁘게 해놓고는 군대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분노하고 있었다. 모든 장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놓으면 특무대가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으므로 군대에 대한 감시가 쉬워진다는 풀이였다. 6.25 후 이승만은 상위 군인들을 구호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방치해 이들이 생존을 위한 구걸과 강요를 하도록 만들었다. 김일성이 전사자 가족을 우대한 것과는 판이한 이승만의 이 실책은 많은 국군 장교들을 반이승만 정서로 돌려놓았다. 어느 날 박정희는 한병기 중위에게 편지를 써주더니 광주 일관구 사령부의 김재춘 참모장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김대령은 편지를 뜯어보고는 쌀 5가마를 구해줬다. 한중위는 기차편으로 6가지 쌀을 싣고 갔으나 헌병의 검문에 걸릴까 두려운 나머지 5만 환을 받고 팔았다. 진해로 돌아와 이 돈을 내어놓으니 박정희는 일단 받아뒀다가 한중위가 서울로 돌아갈 때 2만 환을 떼줬다. 박정희는 한중위가 무료하게 지내는 것이 안쓰러웠던지 내일부터는 도시락을 싸줄 테니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이나 하고 오라고 했다. 며칠 뒤 한중위는 이형근 참모총장의 측근에게 부탁, 육본 보인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손을 쓴 뒤 박정희의 허락을 받았다. 쾌히 승낙한 박정희는 서울에 가면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니 거기서 출퇴근하라고 했다.